복합적으로 나오는 지문이죠. 그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 8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달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좀 가볍게 가도 좋아요. 연료전지보다는 좀 내용이 좀 슬림합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장소에 관한 철학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유토피아는 이제 이상향을 말하는 거죠. 유토피아의 개념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 안에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에 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은 유토피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이고요. 알겠지? 자, 이러한 가리킨다. 자, 푸코에게 유토피아란 현실에서 실제하는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이며 균질적인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균질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균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걸 균질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질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지켜보자고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냐면 미셸 푸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장소에 대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은 유토피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요. 유토피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게 바로 헤테로토피아. 그렇죠?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유토피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유토피아의 핵심적인 설명은 바로 뭐가 되냐면 순백의 중립적인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 사람이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하는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비현실적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균질적,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이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제 유토피아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실제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이질적인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 역설적이죠. 그죠? 일단 얘 헤테로토피아가 뭐냐면 현실적인 공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는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현실에 실제하지는 않는다.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지? 다음 봐볼까요? 자, 이러한 공간의 예로서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토피아의 예로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죠. 자,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냐면 원시사회에서 신성시된 장소, 아이들이 다락방 가운데 자기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텐트 등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신성한, 그러니까 원시시대의 신성한 장소나 이게 도대체 뭐지? 신성한 장소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텐트 속,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공간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읽어볼까요? 계속 가볼게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정신병원, 감옥 등도 자 일탈을 위한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신병원이나 그 다음에 감옥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헤테로토피아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갖는 반공간적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헤테로토피아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잠깐만, 반공간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거든. 기존 체계,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난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헤테로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있잖아. 여기 신성한 장소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텐트라고 하는 자신만의 아이들의 공간이나 그 다음에 정신병원이나 이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사회가 있을 거 아니니? 그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간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특수하게 나타나는 공간들이지. 그러한 공간들을 뭐라고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 있는 공간은 많지만 현실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체계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는 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서 벗어난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니? 여러분들에게 헤테로토피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떤 일탈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있죠. 니네 다 있어요. 니네 방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지? 그 방은 여러분들에게 구성해 놓은 어떤 학교라는 사회, 그 다음에 뭐 자식이라는 사회, 또는 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그 사회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거기에서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 방을. 그지? 선생님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결혼 생활 20년 만에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갖는 방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낯설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안을 주고 해방을 실현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죠. 왜 균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공간을 균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미안해 균질적인 게 아니라 헤테로토피아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는 거냐면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어요. 안전장치는 없죠. 그지? 그런데 기존의 체계가 주는 억압이나 압박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포코는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항, 공간, 현실, 공간, 그 다음에 현실 전복의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일종의 현실에 대한 대항 공간. 현실에 대한 대항 공간으로서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전복의 공간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전복의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자, 먼저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고 현실 전복을 시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대항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현실 전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전복이 뭐예요? 뒤에 우리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현실 전복이 뭘까요? 전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용된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체계를 뒤집는 거잖아. 맞지? 대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자면 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바로 헤테로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또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 그 공간은 현실에서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차별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다수적인 것에부터 차별을 둔다는 건 기존 체계를 말하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 알겠지? 쉽게 말하자면 학교랑 여러분 방이 다르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데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 행동을 제약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에서 그런 거 없잖아. 자유롭잖아요.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헤테로토피아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놓인 공간이라기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각 계층을 위한 공간, 공동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계층이 나눠지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죠.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등학생 1, 2,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성 같은 게 무시가 되죠. 근데 헤테로토피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헤테로피아가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자, 네.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며 저마다 다른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비균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균질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헤테로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지? 현실에 실제하진 않지만 이거는 비균질적이다. 비균질적 그러한 공간으로서 볼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자, 이 비균질적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들어가자면 비균질적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양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다양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바깥의 공간이라는 말로도 설명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조합을 통해 배치되는데 이때의 조합은 기존의 질서나 구조,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깥 공간은, 그러니까 바깥 공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존 질서에 의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기존 질서를 여전히 또 바꾸는 거죠. 전복하는 양태를 띠게 됩니다. 푸코는 기존 질서에 입각하여 배치된 공간이지만 현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바로 유토피아이고, 그 다음에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공간, 기존 질서와 그 다음에 대립적 관계를 맺고 현실 어딘가에 있는 것을 바로 헤테로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적인 것만 찍어냅시다. 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현실적 공간이고 현실에 실제하지 않고 비균질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기존 체계에 대해서 뭐 하는 공간이라고 보냐면 대항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헤테로피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가볼까요? 이에 대해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란 각각 현실에 대한 감흥과 반감의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였고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은 그치?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석할 때도 적용되는데 화폭을 현실 대항과 현실 전복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쵸? 수단 우리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바깥의 공간으로 다루는 현대예술가들의 철학적 바탕이 바로 푸코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적 사고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술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간단하죠?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기존 체계에 대한 대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그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예술로서 표현한다. 그러면 라달락에서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예술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달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자, 가봅시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탐색하는 예술혁신 운동으로 1920년대 합리주의를 만능으로 여기는 풍조의 반동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리주의에 대항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일단 얘기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초현실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이 초현실주의의 예술적 성향이 등장하게 된 배경, 등장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등장 배경은 1920년대, 그렇죠? 주로 이루어지던 합리주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던
이 합리주의에 대항해서 나타나게 된 그러한 예술적인 혁신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다음입니다. 1924년 출판된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브루통은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 등의 어떤 법칙이나 규율에도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보자는 건 합리주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말 그대로야 그냥 합리적인 거를 예술로 표현하자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이성이나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성이나 그다음에 논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논리적인 이러한 성질들.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합리성도 포함이 되겠고요.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체계성이나 의식적 사고. 체계성이나 의식적 그러한 사고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구속이라고 규정을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알겠지? 벗어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됐니? 다음 가볼까요? 자, 브루통은 기존의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는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이성에서 해방된 순수한 상상력과 무의식으로 예술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브루통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초현실주의에서 브루통이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자,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술 있죠. 합리주의 예술은 물론 이 합리주의 예술에 대해서 브루통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역할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부정적이냐 그러면 현실에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만 했다는 얘기죠. 이건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또한 그가 말하는 거는 그는 이성의 통제에 대한 상상력의 해방이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그다음에 성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상상력이 예술의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초현실주의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상상력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인간 해방, 그러니까 혁명의 힘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 이해됐어? 이해가 안 돼? 간단해. 현실에만 구속되어 있는 합리주의 예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현실 있죠? 맞지? 이 현실에서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그치? 근데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실에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상력들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현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 그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쉽게 설명을 해볼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 할 수가 없었지. 왜? 그런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그걸 상상을 했을 거고, 그 상상을 표현을 했을 거고, 그거를 발전을 시켰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한다? 혁명의 힘, 인간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것도 그런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나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 봤어? 봤어? 그러니까 아예 안 봤어? 조금씩 봤어? 그 드라마는 일단 내용은 얘기 안 해줄게. 세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다 봤거든요.
첫 편부터 다 봤거든. 와이프랑 둘이서 날 잡고 진짜 하루 며칠에 걸쳐서 봤는데, 첫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이제 관식 김관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죠. 인기가 워낙 많았으니까 전 세계 여자들의 어? 기대치를 높여놨어요.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알겠니? 어떤 남자냐면 정말 한 여인을 위해서 9살 때부터 지고지순하게 그 여인만 바라보며 그 사람만을 사랑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남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착각해서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와이프가 은근히 관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죠. 그지? 나도 시발 와이프가 아이유면 평생을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아니야?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와이프가 이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남편이 박보검이면. 비현실적이죠. 야, 그런 커플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니? 그런 선남선녀 커플이 완벽한. 그쵸? 짜증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세 번째는 이제 정말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매회 사람을 울리는데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F야. 심하게 F야. 그래서 정말 매해 막 꺼이 울면서 봐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울음이 나야 되는 장면, 슬픈 장면이 아닌데도 뭔가 감격해서 울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석희가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극장에 간판이 없잖아요. 영화관에 간판이 없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는 그 간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다 그렸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그려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미대를 나온 친구들이 많이 하겠죠.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인식이 조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 미대를 나와서 영화관 간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너무 창피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 극장에서 이제 있는 나중에 이제 아이유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봉날이 되면은 그림이 새로 걸리잖아요. 영화 옛날엔 뭐라고 하지? 단일 극장이라 그래서 영화 하나만 계속 해주거든요. 한 영화관에서. 그러면 그걸 간판을 며칠 동안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봉날만 되면은 맨날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줌마 한 명이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옛날에 뭐가 있으면 암표를 팔았거든. 인기 있는 걸 팔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5천 원에 사서 뭐 만 원에 팔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맨날 개봉날만 되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극장 사장이 안표 팔지 말라고 그 아줌마한테 안표 좀 팔지 마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 안표 장수가 아닌 거야. 누구냐면 그 간판을 그리는 화가의 엄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물감은 묻히고 오는데 그림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간판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림을 보기 위해선 개봉날 와야 되니까 맨날 와가지고 그걸 보는 거야. 그림을 보고 싶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사실을 누가 아냐면 이제 아이유가 알게 되면은 아이유는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주면서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 누군가에게 영화관 지하실은 피카소가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관이 루브르 박물관이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되게 슬픈 장면이 아니야, 그냥. 슬픈 장면이 아닌데 선생님은 그 장면에서 되게 울컥했어. 왜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창피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노동. 나중에는 뭐 이제 소장님까지 올라가서 좀 위치가 좋긴 했는데, 근데 막노동을 뭐 시작한 사람이거든. 그거에 되게 창피하게 생각했어, 아버지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건물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 수가 없거든. 그치?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나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아이와 어떤 엄마가 지나가면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그런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 말이 너무 선생님은 좀 가슴이 아팠거든. 아니,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어떤 엄마와 다른 애가 있었는데, 그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아들이 극장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뭐 화방에서 정말 우아한 그림을 그리던, 그 엄마한테는 그냥 내 아들의 그림이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이 아닌데도 너무 울컥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막 울컥 막 올라오는 거야. 또 특히 그걸 연기했던 그 중년의 그 엄마 배우가 말투가 약간 이렇게 막 격앙돼 있거나 되게 어눌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데도 되게 그게 와닿더라고. 그건 진짜 뭐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장 1회 2회 때 그 엄앵란 배우 그 있어요. 그 주인공의 엄마, 그 해녀인 엄마. 너무 그 아줌마는 얼굴만 보면 눈물 나.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한번 보세요, 진짜. 와이프랑 엄청 울면서 봤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는 나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이유와 박보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정과 관식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만들어서 여자들의 기대치를 높여주고 그지? 그 다음에 아유 사람을 어쩜 이렇게 울리게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드라마. 선생님 이제 정말 최고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인생 중에 몇 개 안 되는 최고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대항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합리주의는 여러 가지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합리주의 예술이 현실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현실을 그냥 표현하는 데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그러니까 브로통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상상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해방시키고 혁명의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브로통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필수 교재로 여겨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자, 지금부터 나오겠죠? 바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필수 교재, 그러니까 책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는 예술가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거든요. 알겠니? 그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걸 해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지? 볼게요. 이 책에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행동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꿈의 해석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도 있지, 그지? 오케이. 어쨌든 인간을 지배하는 건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그지?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그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프로이트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사실은 의식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가볼게요. 자,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분석에 기대어 실제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적 세계에 주목하면서 의식적인 사고를 피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자동기술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의식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기법이 나왔다? 바로 자동기술법이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기술법은 어떤 것을 의식해서 내가 그것을 그려내기보다는, 그렇지?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발생하는 걸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연적으로. 알겠지? 우연적으로 일어난 우연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현실과 상상, 의식과 무의식, 자연과 초자연, 그다음 과거와 미래 등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들을 결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초현실주의 미술가가 르네 마그리트이다.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의 화가로 192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였다. 마그리트는 정교한 리얼리즘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페이즈망 기법이 파리의 예술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1930년대경에 이르러 초현실주의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초현실주의와 구분되어 사실적 초현실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내용적으로 정리할 건 없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얼마만큼 현실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예술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합리주의가 현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뭐 인물화를 그린다면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추상화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초현실주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좀 다르게 그려지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마그리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그리트는 그릴 때는 현실주의적인 요소로 많이 그리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데페이지망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완전히 낯선 곳에 두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데, 마그리트는 사물을 전혀 예기치 못한 공간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평범한 사물을 극대화하여 불안함과 기묘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뭐 있죠? 난 참 예술을 잘 몰라서요. 미술관에 미술관 로비에 변기통을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변기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양변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전시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초현실주의래요. 현실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초현실주의. 뭐 신기하다.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되게 유명하지 않니? 바나나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 혹시 본 적 있니? 그게 예술이래. 그 뭐 바나나 얼마라고 그거? 뭐 알아? 몇십억 한다 그러던데? 그거를 어떤 애가 가가지고 뜯어서 먹어버렸대. 이게 왜 예술? 나도 하겠다 그런 일. 이런 생각 있잖아. 내가 되게 무식한가 봐. 진짜 나 무식한가 봐. 내가 그런 예술적인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인간이어가지고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 안 무식하다의 그런 걸 떠나서 혹시 그런 거 혹시 좋아하니? 그런 예술 작품 보면서 뭐 감동하니? 그- 그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 아니 우리 와이프는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미술관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 때문에 안 가는 애. 나 가면 죽어버리거든 나는. 근데 딱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싫어하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 첫째는 카페를 싫어해 진짜. 카페 앉아 있는 게 너무 카페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워. 나는 그 왜 그냥 앉아 있냐고 막 너무 싫어. 이제 숨이 막혀. 너 혹시 좋아하냐 카페 앉아 있는 거? 좋아해? 아 이거 앞에 앉아서 뭐 하냐 니네 그 얘기해? 어? 근데 안 답답하니 거기 있으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 그거 너무 싫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뭐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꼭 있잖아. 꼭 가봐야 될 카페. 뭐 뷰가 아름다운 카페 있잖아. 그런 거. 꼭 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싫어하니까 맨날 눈치 봐. 진짜. 선생님 맨날 눈치 봐. 정말 선생님 눈치 봐. 그러니까 밥 맛있는 데서 나 맛있는 데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밥 먹고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뷰를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야. 너무 싫어,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걸 좋아하게끔 하는 것도 약간 배려인 것 같은데, 못됐나 봐. 하여튼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상 사물인데, 알겠니? 이 사물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두면서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늘 위에 떠 있는 바위,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방안을 가득 메운 거대한 장미꽃,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화단에 있어야 될 장미꽃이 방 안에 있다는 거. 자,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적 사고는 상상된 것이지만 초현실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현실주의 예술이 뭔지 알려줄게. 현실적인 것을 재료로 하되 그걸 표현하는데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지? 자, 이 말에서 마그리트가 대상을 왜곡하기보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페이지망을 통해 현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주제통합 8강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